안녕하세요, 채화님. 제 나이는 환갑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편,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지만 아직도 저에게 쌍욕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입니다. 지옥 같은 30년 넘는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들과 딸이 온전히 내 편에 서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채화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30년 동안 이 욕을 들으면서 나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폭력적인 남편에게 대응하지 못하고 억눌리면서 살아가는 여성분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다 저마다의 괴로움이 있었을 테고, 또 그 속에서 중도를 찾아서 어떻게 됐든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한 번도 문제 없었다라는 분 계실까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대학생분들 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신 분 중에서 나는 한 번도 문제 없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인연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면 이 인생은 한마디로 일체 계고일 수 있겠다, 고통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어림짐작할 수 있겠죠.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은 있겠지만 누구나 다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를 만나고 그래도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차라리 내 수행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고 배우자도 바뀌지 않으니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공부와 명상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가정생활 또한 수행이니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질문자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드리는 질문을 지금 여러분께서 가정에 있는 어려움, 괴로움 또는 자식, 배우자 또는 부모님 그리고 인간관계로 겪는 괴로움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또는 이 괴로운 삶 그리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일들에 내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그 괴로움과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질문을 잘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질문 속에 답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자, 3번 얘기해 볼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소크라테스도 제자가 본인에게 질문한다든가 그리고 괴로워서 찾아오는 많은 존재들에게 자신만의 질문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눈뜨게 했어요. 절대 가르치진 않고요. 나는 모른다. 다만 질문할 뿐이다. 그 질문에 당신이 자각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60대 넘었고 70이 다 되셨고 남편에게 항상 욕을 들으면서 30년 넘게 살아오지만 지금은 자식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른 건 다 치우고 이 질문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질문자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도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뭐 수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많을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70대가 가까워졌는데 남편에게 욕을 들으면서 30년 동안 사신 질문자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다, 뭐 자식이다, 또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자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걸 참아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 이혼해도 이혼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돈이 중요하다 그랬으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셔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힘드니까 남편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 욕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인생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온, 건강, 자비, 내 자신, 돈, 숨 쉬는 것 등등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도 내가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선두에 둬야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집안의 평온이고 마음의 평온이면 남편이 그렇게 욕을 하든 집안이 평온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냥 인내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냥 인내할 뿐이에요. 근데 내 행복과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면 그 인연 생활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아요. 그냥 묻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답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인생은. 인생은 정답이 없다. 세 번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은 누구에게나 달라요. 사람마다 마음의 관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질문자님께. 30년 동안 욕을 얻어먹고 살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혼한 남편이 너무 밉다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질문자님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기혼자시라면 여러분께서 결혼한 목적이 뭐였어요? 돈이었습니까? 가정을 꾸리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자식이었습니까? 내 행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한 가정의 완성이었습니까?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부모님의 목적이었습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 목적이었나요?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질문자님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입니까? 대를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외로웠어였습니까? 그 결혼의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혼자가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 질문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좋아서 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힘든 친정에서 벗어나는 게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본인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면 이미 사랑은 금이 가버린 거죠. 욕을 매번 듣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멀어졌으니까요. 자, 여기서 자신을 반추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신을 그 빛을 되돌려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남편의 잘못이다가 아니라 자식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시작, 초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회광반조예요.
빛을 되돌려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거울에 냉정하게 비추어 봐야 돼요. 그냥 남편만 싫다, 남편이 욕을 해서 싫다, 그런 것으로는 남편과 헤어지든 헤어지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욕을 먹으면서 견뎌내는 것이 내 삶에서 옳은 일일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업무를 너무 과하게 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침에 회사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야간에 대리운전하고 잠은 3시간 자고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그렇게 해서 막 살고 있다 봅시다. 이런 행동을 견뎌내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될까? 그걸 회광반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욕을 들으면서 참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얼마나 득이 될까? 예를 들어서 욕을 하면서 때리지 않아서 감사하네. 돈은 잘 벌어주네. 지금까지 그래도 든든한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잘 키웠으니까 자식들 학비 잘 대주고 그거에 대한 기여가 크네. 이렇게 반추하면 이 문제는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당하고 참아온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는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만 되고 억울한 삶만 만들어졌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자, 지금 이런 상황을 지속하면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엄마는 참는 사람? 엄마는 참으면서 가정을 지켜낸 사람? 또는 엄마의 입장을 다 이해해주는 자식이 있으니까 욕 한번 얻어먹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자식 보면서 살아가면서 내 행복은 자식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가진다면 그것 또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감정을 남편에게 제대로 전달했는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나에게 항상 갈굼을 하는 상사가 있는데 똑같은 직원인데 나에게만 갈굼을 하는 상사가 있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만 저런 말과 쌀쌀맞은 행동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나는 그냥 당해야만 되는 사람인가? 왜 분별해서 나에게만 저런 행동을 할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주눅 들어서 나는 계속 회사 다닐 때마다 그 사람의 갈굼을 당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분이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는 궁금증을 꼭 질문해 봐야 돼요. 남편이 나에게 욕을 하고 쌍욕을 한다. 그러면 그 쌍욕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을 남편에게 정확히 전달한 적이 있는가? 그냥 싸우는 건 전달이 아니에요. 내가 차분한 마음으로 그 감정을 남편에게 설명한 적이 있는가? 그걸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여보, 당신이 이런 말을 하고 욕을 했을 때 당신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의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참고 견뎠는데 오늘은 그냥 내 감정을 당신에게 한 번쯤은 얘기해 보고 싶어. 당신은 이미 습관이 되었고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3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게 어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난 당신이 바뀌는 걸 원하지도 않아. 하지만 여보, 자식도 다 컸고 나도 늙었고 당신에게 평생 앞으로도 이런 말을 듣고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내 인생에서 참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아. 당신은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여보, 내 이 감정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바뀌지 않을 걸 알지만 그래도 내 진심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 여보.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제대로 된 내 감정을 한번 진심으로 전달해 보세요. 그때는 흥분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내 입장을 다만 설명할 뿐이에요.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그냥 툭. 그리고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크라테스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걸 용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미움받을 용기, 또는 상처받을 용기, 두려움받을 용기,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용기,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용기. 세상은 확정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재밌어요. 미리 의뢰짐작하지 말고 내가 할 말을 용기를 가지고 꼭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싸움이 더 커지는데 더 이상 얘기해서 안 되는데요. 30년 동안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명상을 만나고 마음 공부를 만났잖아요. 이제는 말하는 뉘앙스도 조금씩 달라질 법하잖아요. 아니면 말하는 게 아직까지 습관이 안 되었다면 조금 더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말투나 어휘를 조금 감정적인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남편에게 바뀌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면 좋아요. 남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항상 똑같이 맞대응한 게 아니라 들으면서 이제는 그걸 조금 흘려보내고 그 상황의 감정들을 알아차리면서 남편의 대화를 조금씩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남편은 조금 달라졌네,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대답을 안 했는데 라고 조금의 이성을 찾아갈 거예요. 이성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제서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미덕이 함께 와요. 자, 이성과 미덕은 형제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이에요. 이성적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덕이 올라와요. 한마디로 배려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이 많이 올라올 때는 이성적인 관리 안 돼요. 객관화되지 못하고 항상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이 표출되죠. 이성적인 마음의 근본이 알아차림이에요. 이성적인 근본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를 내고 욕을 할 때 조금 이성적으로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 같이 따라오는 존재가 미덕이라는 존재예요. 아름답고 덕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금세 남편이 바뀌진 않을 거지만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욕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과 이 주관이 섞이지 않는 마음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본인도 또는 남편도 조금이나마 미덕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 덕한 행동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녀가 내 편에 대해서 고맙다, 좋다 이런 말 하셨는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녀의 인생이 부모의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본인이 자식에 의지하고 자식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편이 부인을 더 미워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 보면서 한다. 이거는 남편에게는 소홀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게 오랫동안 남편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섭섭한 마음이나 그리고 자식과 본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만 자꾸 챙기면 배우자는 섭섭합니다. 자식이라도 섭섭해요. 뭐 챙길 때마다 자식 사줄 거. 뭐 하나라도 남편 챙길 거, 아내 챙길 거부터 챙기고 자식을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특히나 자식부터 챙기고
이런 관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정도 조금 떼내고 그리고 좀 멀리 바라보고 이제 노후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들을 쭉 보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 방송을 다시 보시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수행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